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 판결해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제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고 돈을 받았을 때 이미 두 나라와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논리를 따른 건데요. 이전에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그게 국내법적 해석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어긋나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저 같은 문구와 내용을 두고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라는 식의 판결 내용이라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미국은 상원부터 행정부까지 혼연일체로 중국과의 대결을 국시로 삼아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죠. 저는 지난 미일 회담과 한미 회담의 내용 또한 노골적으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을 장기말로 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우리와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이 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동북아 전략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간 정상화가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설명도 우회적인 설득도 없이 애초부터 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혼란의 무게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6월 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첨바완바의 톱 썸띵이었습니다. 톱 썸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에 프로디지 앨범 들을 때 한참 들을 때 같이 이제 유행하던 앨범이라서 많이 들었었는데. 자, 오늘 제가 반팔 입고 오다 보니까요.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안경을 안 가져왔습니다. 깜빡 잊고. 제가 혹시 보는 라디오 보시다가 또 제가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상 쓰는 거 아닙니다. 안 보여요.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 출연해 주시는 분들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령이신 분들 많으니까 스튜디오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돋보기 안경 정도는 배치를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8846님 어이가 없네 화나는 판결이 많네요. 권태식님 어제 뉴스에서요 판사가 한국 사람이 맞냐? 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울컥했어요. 백종수님 다른 재판도 아니고요. 일제 관련 재판은 배보상을 떠나서 고통받은 분들의 가슴에 꽂힌 한이라도 풀어드려야 합니다. 꼭 이런 데서 쓸데없이 법과 원칙만 지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법과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과 원칙이 아니에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결을 이런 식으로 뒤집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느껴질 정도로의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만약에 그냥 재판부 정말 내적 갈등에 따른 나름의 판단이라면 그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국제 정세로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정말 최대한 제가 좋게 해석했을 때 오프닝처럼 그렇다고 할지언정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개인에게 그 무게감을 다 전가를 시킵니까? 예?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에요.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이거 아이템 정할 때는 오늘 오프닝을 주제를 이런 거를 쓰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게 겹쳤네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깁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돋보기계 BTS 썬킴입니다. 돋보기 줘요 그러면. 저는 다 내용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야? MC가 필요하시다면 제 돋보기를 빌려드릴 수가 있어요. 돋보기 줘요 그러니까. 저 필솔. 아 진짜 돋보기예요? 돋보기요. 너 박광희 작가님도 돋보기예요. 됐어. 진짜 근데 다 돋보기야 여기? 저는 다초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여기 은행같이 네. 여기 돋보기를 비치해 놔야 돼요. 우리 참 다들 돋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정말. 그럼요. 예. 아니, 은행 자연스럽게 가서 하는데요. 창구 업무를 볼 때 좋은 게 뭐냐면 매달 한 번씩 그 돋보기에 신상품이 꽂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써보고 아이고 좋다 예. 이거 나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우체국에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안 돼요? 광고 안 들었나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 촬영 때문에 네. 최태성 역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최태성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어. 광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광일이한테. 그래서 저는 계속 들으면서 잠깐 광일이가 누구지? 광일이? 저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예. 최태성 선생 큰별 쌤이잖아요. 예. 갑자기 광일이요? 내가 키웠어요 광일이.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박광일 작가님인 거야. 근데 박광일 작가님을 내가 광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매치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박광일 작가님. 네. 아니 둘이 동창이신 거죠? 그렇죠. 대학교 동기이고 같이 이제 뭐 답사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오늘 뭐 얘기하는 일본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동양사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지금 MC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썬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아니, 제가 편하게 곤란한. 감히 지금 그 지상파 방송에서 거짓말할 일 없고 최태성 선생님이 너무 당당하게 광일이요? 내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 진실을 좀 밝혀야 될 것 삼자대면 같습니다. 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메이지 유신인데요. 전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이게 잠깐 사실 저희가 출발점은 비슷했는데 네. 왜 어느 한쪽은 동부가 최강의 당시 기준으로 동부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일단 좀 알고 가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에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다루게 되었고요. 아마 시간 당연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일단 그 전부터 일단 메이지 유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실 텐데 네네. 메이지 유신을 하든 무슨 나발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 전에 16세기에 이미 이제 은광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은 생산량을 3분의 1,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은을 생산하면서 이런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한국이 이미 은광을 발견을 했고 심지어 은광이 있어도 그걸 은을 재련을 해야지 추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네네네. 그 방법도 조선이 먼저 알았어요. 근데 조선은 은광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쇠국이죠. 쇠국이죠. 그렇죠. 쇠국 플러스 은을 우리가 이제 남발해서 많이 캐면은 사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잠깐 그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에도 막부지 않습니까? 예. 에도 막부가 이제 260년간 쭉 이제 평화를 지속을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에도 막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방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 칼만 쓰는 무식한 사무라이의 나라들이다. 뭐 못 산다. 우리가 뭐 알아서 뭐 하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큰 약간 오해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에도 이제 막부 말기에 이제 에도 지금의 도쿄죠. 도쿄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양은 20만이 겨우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만이 넘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이제 베이징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도시화가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됐단 말이고 우리는 조선은 문의 나라고 일본은 사무라이 무 칼잡이 나라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솔직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건 조선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체 대중을 봤을 때 그렇죠. 한자 대부분은 사대부의 전용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데라코야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데라코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당이랑 동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당은 뭐 하늘천 따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메이지 그 에도 막부 때 이제 소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뭘 가르쳤냐면 그 데라코야가 이 일본 전국의 예.
이따가 할까요? 예, 아니 짧게 해달라고. 짧게. 데라코야에서는 정말 실용적인 학문들, 뭐 지리, 언어학, 편지 쓰는 법, 결정적으로 뭘 가르쳤냐면 주산, 주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17,000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뭐 위에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한번 구태타를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라 전체가 이제 그 개혁을 위한 어떻게 보면 내공이 쌓여 있었다. 내공이 쌓여 있었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일단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사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은광을 찾아놓은 거를 아예 폐쇄를 했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은부자가 됐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지 유신을 포함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토대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 주체들의 성격도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라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선비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선비 사자를 쓰기도 했으니까요. 전체 6% 정도 됐죠. 전체 그렇죠. 인구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 양반들은 지주였던 반면에 사무라이들은 대부분 월급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자유로웠고 또 불안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본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데 보통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 그냥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어떤 계기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복잡 다단한 모습들을 어땠는지를 사실 오늘 다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막부 후기에 이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혼란스럽게 농민들은 힘들고 번들은 뭐 그러니까 이탈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막부는 지배력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이제 서양의 압박이었죠. 서양의 압박. 그래서 1853년에 이제 페리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를 하니까 미국의 페리제도 네. 흑선이 갔죠. 네, 그러니까 구로흐네라고 얘기를 하는 예. 이 흑선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막부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당황을 했던 근거는 첫 번째는 구로흐네가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사실은 메이지 유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막부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쫓겨난 대명들 그 당시 이제 도자마 다이묘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권력이 한 번도 없었던 그 대명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일본 왕, 일왕, 천황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제 막부가 혼자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들이 나와요. 통상하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마라. 어허. 아니 지금 통상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저쪽에 선택을 하는데 막부들의 대명들의 대답은 통상도 하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막부가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서 결국 페리가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가는데 결국 1854년에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이거를 통상 조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막부는 앞에서 보였던 또 진퇴양난의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죠. 이제 통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인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대명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이때 막부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한 번도 여태까지 돌아본 적이 없었던 교토에 있었던 일왕. 고메이에게 달려가는 거죠. 당시 이제 일왕은 말뿐인 왕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제사만 지내고 있었고 실권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던 그냥 무력한 존재였었는데 이 막 대명들을 누르려고 하니까 일왕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고메이한테 가서 이 통상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여기서 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왕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들도 거부를 하는데 문제는 막부가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미국한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특히 이제 1856년에 이미 이제 연합함대가 중국을 다시 에로우 사건으로 재침략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까지 끌어오면서 일본을 압박을 하니까 막부가 독단적으로 이제 통상을 맺게 되는 게 185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극적인 전개이자 계기였죠. 그렇죠. 절대 많은 대중과 이제 일본 귀족들이 그렇죠.
막부 뭐야? 왕을 배신하고 그렇죠. 전체의 여론을 배신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걸 그래서 그렇죠. 막부가 힘이 없네. 그렇죠. 그냥 흑선 몇 초 걷다고 그냥 저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파워 시프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아까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 사무라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라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칼을 쓰던 그런 계급이 원래 맞긴 맞지만 260년간 이제 그 메이지 그 에도 막부의 그 평화 유지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월급장이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에도 막부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봉급이 유지가 돼버리면 봉급이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무라이들의 월급이 깎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제일 밑에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리제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황의 일본 덴노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이제 막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상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요시다 쇼인 등등 등장해 가지고 하급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히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가셔가지고 야, 이 소밭집은 5대째 소밭집이야. 그게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해야 하는 거죠. 이 집안은 평생 소밭집, 이 집안은 평생 사무라이, 이 집안은 평생 농민.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일본 자민당 그 정치인들은 세습하는 거를 아버지가 총리, 아들 총리 그걸 그 불만이 없냐? 그럼 왜 그걸 불만 가지냐? 저 사람들은 정치인 집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자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죠. 초망굴기. 초망은 말 그대로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민초, 그러니까 민중들이죠. 굴기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억압받고 우리가 그 핍박받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이 에도 막부를 뒤집어 엎자 하는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10초. 당대 요시다 쇼인이 이제 굉장히 어렸죠. 그렇죠. 나중에 처형된 것도 29살이었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무라이들이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이때 사무라이들은 방금 성킴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집에서 할 일이 없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뭘 했느냐. 한국에서 조선에서 들어온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주자학. 그렇죠. 예, 유교를 공부해서 머리들이 비상한 건 전 모르겠고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무라이들이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책 보는 사무라이라고 책 보는 했죠. 사무라이.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요시다 쇼인이 끼쳤던 영향이 굉장히 큰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고메이 일왕이 등장을 한 상황에서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의 중심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막부는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 이른바 존왕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이 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무라이들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260개로 나눠져 있던 번이 통합이 됩니다. 하급 사무라이 안에서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른바 다 짐 싸들고 어디로 가냐면 할 일이 없었으니까 예. 교토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왕 옆을 지키겠다. 왕이 있는 교토. 덴노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두 개의 하나는 왕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는 이제 서양 세력을 배격하자는 건데 문제는 그때 가장 강력한 번이었던 조슈가 박살이 나죠. 서양 세력한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양이파는 이제 개항으로 이제 개화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 존왕만 남게 된 그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국 이들 하급 사무라이를 억압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안세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막부에 대한 타도 의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1868년에 막부를 타도하고 그다음에 1864월 달에 이제 천황을 이제 일본의 중심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머릿속에는 뭐 지금 뭐 어렵게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조슈번, 그다음에 사스마번 이 두 가지 번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가지 번이 싸운 건데 그게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거의 전체 내용인데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 다 그런 번들 출신이에요. 조슈번이 육군이고요. 네. 사스마번이 해군이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모든 정치인들 다 거기 출신들이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세를 읽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교훈을 얻어가면은 오늘 이 코너는 뭐 더 이상 더 드릴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네. 자,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영웅으로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각종 악행, 명성황후의 시에 개입한 인물로 악명 높기도 하고요. 악명이 높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괴물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을 당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이토 히로부미, 2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3번 도쿠가와 이에야스. 힌트 가능하십니까? 이분 얘기를 이 사람 얘기를 초등학생이 듣더니 이 사람은 왜 2등으로 왔어요? 1등으로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 언제적 80년대 개그를 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거 한자 표기를 아시는 분은 네. 거의 확실한 이 격동의 70년대 때 국민학교 시절 때 개그예요. 1등 저거. 방문이 아니라 2등으로 2등으로 방문했다. 2등 형, 왜 방문. 그러세요 지금 나이 밝히잖아.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 인구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부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박종욱님, 우리가 일본보다 근대화 많이 늦었는데 현재 IT 쪽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 있어요. 제가 일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등본 떼려면은요 관청까지 가서 비싼 수수료 내야 돼요. 야, 이런 부분은 엄청 차이가 나죠. 이거 우리는 AI를 만들어 가지고 예. 모든 그 종이를 없애는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일본은 AI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게 참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그 빨리빨리 그리고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게 민족적인 DNA라면은 네. 야, 거기에 당시에 국제적 정세만 읽는 능력만 추가됐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아까도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거가 막 같이 왜 우리가 지금 일본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일본사에 대해서 좀 더 알자는 건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기려고 그러는 적을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맞습니다. 이걸 이기려고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 정세를 읽는다라는 이 흔한 말이 정말 국가 전체의 운명,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고 메이지 유신은요. 사실 우리가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좋지 않아요. 메이지 유신의 끝은 뭐였습니까? 버섯구름이었어요. 뻥. 메이지 유신의 끝은 버섯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 딱 정확하게 100년 만에 역전돼 버린 거죠. 그렇죠. 메이지 유신부터 네. 45년 8월 15일까지. 자, 그럼 다시 메이지 유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재밌는데. 0019님. 이토 히로부미 어렸을 때 쌀 이름인 줄 알았어요. 미니까. 정부미 같이 부미로 끝나네요. 부미. 정부미. 근데 되게 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메이지 유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한 줄로 에도 막부라고 에도가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도는 지금 도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부는 뭐냐면 간단하게 군사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덴노 그럼 천황은 어디냐? 그 교도에 있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700년 동안 이런 막부 시스템이 유지가 돼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지금 에도 막부 이런 식으로. 막부.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일본은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군사 정권 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에도 막부가 어떤 아까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국가 경영 능력 떨어져 버리고 일단 그 외세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라에 이제 인플레까지 쳐버리니까 봉급장이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근데 머리에 든 건 또 많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독수하는 사무라이들이었어요. 그랬어요. 우리 이토 히로부미도 하급 사무라이거든요. 예. 독수하는 사무라이. 예. 요시다 쇼인도 독수하는 대표적인 사무라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왜 하급 사무라이 우리 아빠가 하급 사무라이라고 해서 왜 나도 하급 사무라이 우리 아들도 하급 사무라이 되냐. 이걸 뒤집어 엎자고 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 천재인데 그리고 이제 국가 정세를 정확하게 읽긴 했어요. 당대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긴 했어요. 근데 요시다 쇼인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뭘요? 그 북극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본인들의 노력이
결국 버섯구름으로 끝날지 알았을까요?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다 쇼이는 조슈번이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예. 조슈번이 어디냐면 지금 야마구치현인데 예. 야마구치현은 혹시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모노세키가 있는 곳이고 예. 거기가 어디냐? 지금 현재가 아니군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그 본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요시다 쇼인이라고 했는데 이 조슈번 출신이 대부분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거든요. 맞아요. 요시다 쇼인의 직접적인 제자 또는 그 조슈번 출신들 이름을 대면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 때 일본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데라우치 마사다케. 조선 1대 총독이죠. 그리고 미우라 고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인물이죠. 그리고 가스다 고로. 가스다 고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조선을 서로 맞바꾼 그런 밀약이죠. 우리 역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인물들이 다 이 조슈번 출신들이고 요시다 쇼인의 직간접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내. 자꾸 이러면 앞으로 발언권 안 드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가 뭐라 할 거예요. 지금 저랑 방송 2개 하시잖아요. 저 방송에도 그러면은 발언권 안 드릴 거예요. 미안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시번 우리 작가님, 조시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성기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우익의 대부분이 거기서 좀 양성이 되었고 그렇죠.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뒤에 가서 이제 태평양 전쟁 완전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버섯구름으로 끝나고 그때도 다 이제 그 조시마본 출신의 육군들과 조슈번 출신의 육군들과 사스마본 출신의 해군들이 싸우다가 끝까지 이제 조슈번이 그러니까 육군이 다 이제 헤게모니를 주도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그 버섯구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부터 그런 걸 예상할 수는 없었을 텐데 결국 그런 무리한 군국주의로의 추구는 결국 그런 말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군국주의의 추구라기보다는 당시 우리가 이 시기를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낱말이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1차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2차 메이지 유신이 이제 패번치현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중앙집권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슨 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이제 이른바 시차를 떠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1년 10개월 동안의 사절인데 이들이 거기서 배웠던 게 바로 뭐냐면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신흥 어떤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봤던 거였고 거기서 이른바 자본시장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했던 거죠. 다만 당시 시대 정신으로는 그걸 따라가는 게 또 맞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전체 큰 그림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문명 개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국가 생존 전략으로는 내부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외부의 시장과 원료 조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외부의 그 생산 기지나 원료 조달지를 이미 힘센 열강이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9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1889년쯤에 이제 일본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3, 4년 지나서 1894년에 청일 전쟁을 겪으면서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할 수 있구나라는 과정이 결국은 그 당시 메이지의 주역들에게 이제 노예한 벌써 이제 20, 30년이 지났으니까 노예한 정치가들이 된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더 나아가서 청일 전쟁에서 이영량 배상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비 전체를 쓰고 그러니까 보충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이른바 비즈니스로서의 전쟁이라는 관점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근데 청나라는 누구에게나 지는 나라에서 근데 그 청나라가 이제 이홍장의 이제 북양함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예. 이제 1840년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종이호랑이란 걸 서구 여강들은 다 알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청일 전쟁에서 북양 함대가 이제 팍살이 나는 거 보고 아 이제 청나라는 없구나라고 자기들이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이 이른바 이제 그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체계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팽창주의 노선을 벌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과 거의 덩치가 맞먹는 한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겠다는 계획이 80년대부터 내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던 거를 90년대부터 급격하게 가속도를 밟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한론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외주신과 정한론을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한론은 말 그대로 이 진구황후라고 말도 안 되는 인물이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설 그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 뭐 역사적 배경을 그런 설화를 이론으로 만든 게 또 요시다 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천하자. 그래서 정한론은 요시다 쇼인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천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서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음력 절대 사용 금지. 그렇죠. 그때부터 무조건 양력 써라. 그래서 그 일본의 추석은 이제 오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양력 8월 15일이에요. 진짜 더울 때. 진짜 더울 때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양력 써라. 음력을 쓰면 안 된다. 쓰지 마라. 완전 급격하게 서구화를 하다 보니까 하급 사무라이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심지어 원래 약간 시기적으로는 후반이긴 한데 영어를 그냥 아예 공용으로 그렇죠, 쓰고 맞아요. 일본어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메이지 유신을 그 서포트한 이유가 하급 사무라이가 존왕 양이잖아요. 예. 존왕 그 일본 덴노를 왕으로 모시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인데 뭐야 서양 오랑캐를 그대로 따라해? 이건 다를 수가 없다. 근데 메이지 정부가 막판에 약간 무리한 게 뭐냐면 의무 징병제를 실시해요. 서구같이. 예. 하급 사무라이들이 뭐야 나랑 농민이랑 전우가 되란 말이야. 이건 견딜 수가 없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웅번이라고 하죠. 웅번 중에 하나였던 그 사스마번 지금의 가고시마 흑돼지 맛있어 거기요. 그 가고시마 현에서 하급 사무라이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거 메이지 정부 우리 속였다. 그래가지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사스마번의 그 실질적인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유신 3걸 중에 하나예요. 아주 부리부리하게 생긴 사람이죠. 이 사람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 자기가 이끌었던 유신 정부를 배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스마번의 하급 사무라이들도 배신할 수가 없었고 명분이 없을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까 하다가 그 여러분 사이고 다카모리 그 이름 기억해 두실 만한 게 이제 제일 메이지 유신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와타나베 켄이 와타나베 켄이 연기했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모티브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돌파구를 뭐로 제공하냐면 사이고 다카모리가 좋다. 임진왜란 같이 이 부글부글 끓고 오르는 그 하급 사무라이들의 그 분노를 조선을 침공하면서 풀자. 그래서 정한론을 실시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얘기를 하는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내가 한양으로 나 혼자 가겠다. 혼자 가면 분명히 조선인들이 날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 죽음을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와라. 자폭 외교를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돌아와가지고 말려요. 사이고 다카모리를. 너 뭔 소리 하냐고. 아직 그것만 원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꾹꾹꾹꾹 참고 있다. 알겠다. 다음 기회 하다가 그때 어떤 또 일이 발생하냐면 사스마번에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스마번에 있던 하급 무사들이 메이지 정부에서 파견 온 그 정부 관리들이 탄환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뺏어버려요. 이걸 왜 뺏어가냐고. 당연하죠. 정부에서는 정부 재산이니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사스마번에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은 왜 우리 걸 뺏어가냐. 여기서 탈취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계기로 좋다. 사스마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이요. 일어서 가지고 메이지 정부 신정부군과 맞서 싸우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남 전쟁이거든요. 서남쪽 사스마번에서 일어났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라스트 사무라이인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짜 진심으로
본심으로 정한론을 주장했느냐 아니면은 아니에요. 상대 번과의 싸움을 위해서 정치적 정략으로 활용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죠. 자기가 중간에 낀 거예요. 낀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예. 또 그 당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오오쿠보 도시미치인데 친구야. 이 사람이 저기 그 가고시마에서 처음부터 같이 공부했고 성장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정부를 지키자라고 했을 정도로 둘과 유대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난 전쟁, 서남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던 거고 사실은 1877년에 있었던 이 세이난 전쟁을 통해서 당시 일본은 외국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정도면 충분하지 굳이 여기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들은 현재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는 무리다라고 봤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떤 전략적인 평가 속에서 이제 보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 보류했던 부분이 이제 1895년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아까 등장했던 그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에 나서게 되면서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민지화 과정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자본주의화였고 자본주의화는 자연스럽게 제국주의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시 정세에서는 정확히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일본이 한번 이 발을 밟은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들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게 이제 1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청취자 7529님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역사책 기말고사 범위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들한테 다시 듣기로 들려줘야겠어요. 너무 유익하네요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워요? 세계사. 요즘 세계사에서 이런 거 다 배우는구나.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시 학생 되고 싶어요. 노인대학 있어요. 학교 때는 공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를 잘 안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재밌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제 역사라는 게 재밌는데 학생 때는 그게 감이 잘 안 와.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작가님 그런 말씀 잠깐 우리 광고 나갈 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조선에서 네. 메이지 유신 같은 일은 힘들었을 거다. 네, 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메이주신하고 생각을 해서 1884년에 갑신정변을 많이 떠올려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 일으켰던. 예. 이건 3일 천하로 끝나고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했다. 맞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토대 자체.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과 같은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집권자가 막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정신적인 지주로 떠올랐던 존재가 덴노였으니까 덴노를 중심으로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급 무사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조선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신정변 때 신하들을 죽일 때 고종이 원한을 갖고 결국은 나중에 갑신정변의 주역들을 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등장은 그러니까 제2 어떤 집권자가 제1 집권자를 쫓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하급 무사가 쫓아낼 누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1849년에 요시다 쇼인이 정확하게 그 국제 정세를 분석해서 책을 하나 써요. 어떤 책을 내용이 뭐냐면은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러니까 왜 청나라가 졌고 정확하게 분석한 그런 책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일본이 대처를 할 수 있고 제2의 중국 청나라가 될 수가 없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49년이 어떤 해였냐면 철종이 즉위를 해요. 그렇죠. 예. 철종 이제 안동 김씨 이제 그 세습 정권이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시기였었죠. 정말 일본 편 아니에요. 정말 일본에서 지금까지 들려주신 말만으로도 화가 나네요. 이때가 철종 때였군요. 그렇죠. 1849년에 일본에서 요시다 쇼인이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그 시간에 철종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1840년 몇 년 전에 이 청나라가 한계 일개 동인도 회사한테 졌잖아요. 아편 전쟁. 글을 남겨요. 중국의 천자께서 정말 심려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우리가 중국 청나라 천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제후국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극명하게 입장차가 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양반의 어떤 존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무사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시기에 최고의 발전했던 모습들이 하나의 성공담으로 남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때 실패함으로써 광복 이후에 어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메이지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조선의 대한제국의 그림자가 거의 남아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취하지만 네, 사실은 맞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상황으로 같습니다. 한국이 유리해요. 그렇죠. 유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막 그냥 이 일본의 역사, 특히 이제 외교주신 같이 되게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우리와도 대목 관련이 많은 그렇죠. 이런 데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거 뭔데 일본 알아서 뭐해? 외놈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 보면은 저는 늘 전쟁 직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가 희생당했던. 자, 그래서 오늘 코너 이렇게 너무 짧지만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도발 퀴즈 정답 1번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관련해 가지고 오프닝부터 코너까지 쭉 함께 해봤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상대를 제일 큰 소리로 싫어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요.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가 어떻게 흥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어떻게 망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는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네요. 자, 내일은요 미스트롯 2의 우승자죠. 새로운 트롯 여신 양지은 씨 만나보겠습니다. 양지은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8659님이 청해주신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